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토크 이경찬입니다. 요즘처럼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데가 없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이 40일 넘게 이어지면서 일본 관련 불매운동도 뜨겁습니다. 갈등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달 28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면 지역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K토크에서는 한일 갈등 사태가 부산 경제에 미친 파장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립니다. 심재훈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승우 동아대학교 글로벌 금융연구소 연구원 말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한일 갈등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부산 분위기 또 지역 기업들의 준비 등을 화면으로 정리했는데요. VCR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지난 10일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양국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부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부산시 자료를 보면 부산 수입 품목에서 일본 비중은 비교적 적지만 상위 100대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산 총수입액 148만 달러 가운데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전체의 17%인 25억 달러. 기계와 철강, 금속 등 부산의 주력 산업 생산 품목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35.3%에 달했습니다. 부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도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재수 경제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 규제 지원 대책단을 가동하고 현황 파악과 자금 지원, 연구개발 과제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출 다변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을 추진하던 미용 마스크백 기업은 각종 인허가 문제가 우려돼 체결 직전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신북방의 중심 도시인 인구 1,000만 명의 중국 하얼빈으로 수출선을 변경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후생 노동성의 인증을 얻은 미용 기기 업체도 올해부터 본격화했던 일본 수출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기관도 중국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문화적, 경제적 이슈 때문에 수출이 막힌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대안으로 삼을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국제선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부산 지역 저가 항공사는 일본 노선을 대폭 축소했고 부산과 스시마 남쪽 이즈하라 간 국제 여객선은 아예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한일 관계 돌파구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경제 도발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부산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 짜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수출 통제 조치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이 내용 좀 의미를 정리해 주시죠, 리 박사님. 예.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일본이 수출 절차에 있어서 특히 그 전략 물자에 대해서 우선 편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편의 국가를 일본은 27개국을 그 그룹으로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 27개국 중에 우리 그 한국은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포함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전략 물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대량 살상무기라든지 이제 전쟁에 쓸 수 있는 이런 물자들인데요. 이 전략 물자가 한 1,120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1,120개 중에서도 민감도가 높은 부분과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부분은 한 260여 개가 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속하는 상품군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든 않든 일본이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60개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요. 화이트리스트에 그 속한 그 기업들은 국가들은 아주 신속하게, 즉 신고를 하고 일주일 내에 선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외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신고를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품목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포괄적으로요. 그러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약금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계약금마다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사 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90일 동안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데 이 90일이라는 게 엄격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은 더 심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또 더 설상가상으로 심사가 이제 거부가 된다면은 네.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이제 속수무책인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수출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것이 수출 관련된 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서 예, 그렇습니다. 수출을 쉽게 할 수 쉽게 할수 있도록 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조치인데 거기에서 배제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뭐 일본에 대한 그 대항 조치를 선포하지 예, 예. 않았습니까? 예, 우리도 예.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는데 이 예. 내용도 좀 설명해 예.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37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다는 것을 통보하면서 3가지 그 품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 소위 하게는 이제 폴리이미드. 폴리이미드.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칭가스라고 불리는 불화소수죠. 네. 이게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라인은 이게 이제 글로벌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70%를 점유하고 있는 D램을 만듭니다. 삼성에서 하이닉스와. 그런데 이걸 다시 일본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D램을 생산하는 공장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서로 이제 엮여져 있는 거죠. 글로벌 체인에 있어서. 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공정에 필요한 3가지 주요한 그러한 그 소재를 못 받으면은 결국 일본 전자산업도 속수무책으로 이제 어떤 걸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그렇죠.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 설명해 주신 대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우리도 일본을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산 상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뭐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원인을 분석하는 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사실상 그 가장 발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해결될 문제인데 그 아베 총리가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경쟁 분야로 전선을 확대시켜 놓은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그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에도 치명적인 좀 상처를 남기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전 세계 이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시켜서 그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도 악영향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그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일본이 사실 피해가 적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한 형태로도 일본의 악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국 경제 이미 분업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태가 이제 일단락된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낮추는 과정에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과의 그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 상공계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일본 기업을 압도할 수 있는 네.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공감대를 지금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로 양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를 시키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좀 이게 그 총구의 안전핀을 뽑아놓은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그 우려의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분업 체계 하에서 한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자기 발등 찍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을 백색 국가로부터 화이트리스트로부터 배제하는 대응 조치를 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의 사태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적반하장격인 거죠.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는 원칙적이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적절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불매운동 역시 점차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노노저핀이 들불처럼 지금 번지고 있고 또 다르게 여러 사이트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보이콧 재편 운동 역시 계속적으로 일고 있고요. 지금은 주부들까지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지금의 불매 운동 역시 발전하고 있는데 친일 정치인이라든가 친일 지식인 또는 언론 청산 여론까지 점차 발전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확전되고 있는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양상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구로 좁혀 보았을 때 부산 경제와 일본 경제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유 박사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 효력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2일날 이제 일본의 내각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왕이 이제 선포를 하고 그 21일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하면 이제 이달 말경에 네.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이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전이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으로 이제 부산 경제에 이제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철강이라든지 기계류,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류 같은 거, 그 다음에 모터나 펌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략물품에 속하는 경우가 극히 좀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 말고 우리가 가공 단계에서의 일본의 수출 수입의 동향을 보면요. 우리가 가공 단계에서의 어떤 물품을 이제 중간재, 그다음에 소비재, 자본재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중간재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중간재 비중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재 말씀이 수입하는 거 말씀입니까? 수출하는 거 수출 수입이 말씀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간재라는 것은 결국은 부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부산이 지금 그 수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4% 됩니다. 전국에. 근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초에는 우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12% 네. 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중간재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울산이나 경남 쪽으로 이렇게 그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수출로 잡히질 않아요. 통계상으로 예, 나타나지 잡히지 않는. 않죠. 근데 네. 수출 비율은 사실은 우리가 그 17개 도를 공평하게 나누면 6% 이상이 돼야지 정상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은 제2도시니까 그거보다 사실은 더 높아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중간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주위에 있던 그런 이제 울산이나 그 경남 쪽에 있던 업체가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업체가 돼서 나중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받죠.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예의주시하게 그 굉장히 그 우리 관계자들 부산시나 우리 상위에서 그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일본 규탄 집회가 열렸었죠.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소개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에서 이제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이제 결정하는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대법원 판결을 알리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홍보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아베 규탄 시민대회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17일에도 일본 영사관 앞에서 진행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8월 14일에는 그 아베 규탄 부산 시민 행동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지역의 이제 진보와 어떤 보수, 여성과 노동 총 망라해서 131개 단체대가 모여서 아베 규탄 부산 시민 행동을 새롭게 좀 확대를
했는데요. 네. 향후 아비규탄과 어떤 항일 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좀 결의하였었고 현재는 일본 영사관과 서면 중심의 어떤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좀 부산 지역 곳곳에서 아비규탄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네. 시민들의 분노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현재까지는 이제 한일 간의 긴장이 또 갈등이 이제 고조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어제 광복절 행사를 통해서 그 문 대통령이 일본을 비판하는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톤을 적절하게 조절했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정리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 첫 번째 그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관광지인 포토레지스트 예, 맞습니다. 수출을 이제 허가를 한 것인데 이 부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예, 설명해 그 주시죠.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그 포토레지스트가 사실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대체 업체를 이제 그 벨기에에서 삼성이 찾았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거를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이런 경제 분쟁, 이거를 갖다가 화이트리스트 어떤 규제를 오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세 가지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일본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도쿄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이 전부 다 지금 일본 그 어떤 그 아베 총리의 어떤 정책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비즈니스는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기업가의 마인드는 똑같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면 내가 중국에 가서 중국 공장에서 한국을 수출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또 도쿄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공장을 정설해가지고 또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네. 대만과 그 중국 업체들은 지금 이제 이 틈을 이용해서 반도체 시장에 이제 그 엔트런트를 진입을 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공급하겠다. 자, 이거는 결국은 뭐냐? 이게 유기적으로 일본은 지금 그 수출 업체 중에서요. 수출 비중이 한국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적자, 그 흑자국으로서 이 한국이 3번째입니다. 약 20억 달러 정도를 흑자를 내고 있죠. 네. 중국에서 적자 내는 20억 달러를 고스란히 한국에서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과연 자기 자국의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감당하면서 이걸 계속 할 수 있겠느냐? 네. 그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품이 있고 그다음 그 대체품에 대해서 일본 상의의 어떤 회장이 곧 한국이 우리가 주지 않으면 대체품을 만들고 자립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압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간을 본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대체품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 이제 바로 이제 그걸 이제 하고 이걸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관점이 좀 우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아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기업들을 위주로 일본 기업들이 직접적인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게 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신보부장님,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그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 측 포괄허가 취급 요령을 이제 그 발표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전에 일괄 포괄 허가를 받던 것이 개별 허가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개별 허가 품목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은 것이죠. 네네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세칙령을 통해서 개별화 품목이 발표 안 됐다는 거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네. 실제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고 우리나라도 그 수출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해 놓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이제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또 개별허가 품목을 규정을 해서 이제 수출입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결국은 양국의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산의 기업들을 영향을 이제 수입이나 수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네. 이제 수입의 경우를 보면 지금 그 부산에서 이제 수입하는 전체 그 수입 품목군을 이렇게 봤을 때 네. HS 코드 이제 무역 통계 기준입니다. 4단위 기준으로 보면 한 1,180개 품목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군이 한 90개 정도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그 일본 수입액의 이 90개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수입 비중 면에서는 뭐 철강제나 또 자동차 이런 중고선 등 이 비중이 좀 전체적으로 높아서 나중에 이게 규제가 확대됐을 때 그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고 조선 또 그 철강 쪽 지역의 이제 주력 그 업종으로 피해가 확산될 공사는 상당히 큽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90개 50% 이상인 90개 품목군 중에 그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군이 그 13개 품목군입니다. 이 중에 8개 품목군이 사실상 화학이나 기초 소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업종별로 본다고 하면 화학이나 화학 관련 제품 또는 도료, 안료, 접착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네. 실질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은 모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품목이라는 전략 물자로 전용 가능한 품목이라는 전략 것이죠. 물자로 전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네. 일반 물자일지라도 캐추얼 적용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기업이 긴장을 늦춰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수출 면에서 물론 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일본을 그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는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이게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그 일단 상징적인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그 규제 품목을 지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지금으로는 수출에 대한 영향을 따지는 거는 약간 조금 시기상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그 한일 양국이 서로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장은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상의해서 그 모니터링을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일본이 그 수출 규제를 발표한 그 7월 한 말경 전후로 해서 네. 저희들이 그 지역에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업종 한 360개 채를 대상으로 직접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20% 정도가 실제 우려를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 기업들이 세우고 있는 대책은 일단은 뭐 재고를 확보하는 것에 가장 주력을 했고 그다음에 대체재나 또 우회 수입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피해가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업종은 그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학 관련된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투입재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거의 100%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규모 면에서도 약간 좀 대응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냐면 규모가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응팀을 꾸려서 네,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수입 원자재가 그 전략 물품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확인을 못 하고 있어 오히려 네. 일본 거래선에다가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 규모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조금 보였고요. 저희들이 이번 그 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피해 유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피해 유형이라는 게 수입 원자재가 수입이 안 되던 지체대에서 제품을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경우입니다. 네. 뭐 가장 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임가공 수출에 좀 차질을 빚는 경우입니다. 지금 부산의 주요 업종 상당 부분에서 일본 거래소로부터 임가공을 받아서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는 일본 측에서 원재료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제품 생산 차질은 물론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입 이제 원자재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거래선에서 이제 그 수입 원자재를 쓰는 경우 네. 거래 물량이 줄어서 문제도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나 네. 중견기업에서는 뭐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그 부산 기업들의 그 규모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니까 사실은 우려가 적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제조업 부문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장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문은 이제 관광 부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관광 부분은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이게 사실 이번에 수출 규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네. 이게 불매 운동이나 관광 자제 운동으로 이게 변하면서 사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네.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그 7, 8월 그 휴가철인데도 그 항공 탑승률을 보면 이미 20% 안팎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9월하고 10월 그 일본
부산하고 일본 노선 예약률을 이미 한 자릿수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네. 실제 우리 그 에어부산을 비롯한 저비용 항공사들이 부산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85% 정도는 되어야지 적자를 면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대체로 일본 노선 운항을 큰 폭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저비용 항공사뿐만이 아니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운항 편수를 줄이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배편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해서 이렇게 출입국 하는 그 출입국자 수를 보면 그 7월 한 달에 한 7만 한 6천 명 가량으로 됐는데요. 네. 이게 지금 지난해 각현 기간에 대비해서 한 30% 넘게 지금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산을 통해서 이제 후쿠오카 또는 대마도 또 시모노세키 항으로 이렇게 배편이 운항되는 게 한 11편 정도, 11척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 지금 뭐 거의 지금 운항 편수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마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들은 이미 두 척이 운항을 중단을 하는 것도 생각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뭐 대마도에서 한국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불매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관광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자기들도 생각을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도한영 사무소장님, 그 부산시 좀 대책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수출 규제 지원 대책단 운영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추경도 요청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부산시가 지난 12일 이제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시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중기청, 세관, 금감원, 그리고 무역협회, 경총,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등 민간기관까지 포괄하는 수출규제 지원 대책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4개 대책 반별로 대응 상황과 계획을 좀 발표했었고요.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한해서는 1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례 보전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 있는 부산시 무역사무소를 활용한 일본 경제화 동향도 실시간으로 지역 기업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부산시 어떤 대책을 보면은 일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조와 협력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적절하다고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네. 시기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수입 기업 리스트를 이제 작성해 수입 품목 현황과 대략 대체 물량 확보 방안 등 현황 자료를 이제 구축하고 1:1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 역시 좀 적절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실제 부산 지역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좀 현장에서 애로점과 문제점을 직접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최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 박사님, 그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체 수입선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그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가 부산 기업들이 일본으로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50% 비중이 넘는 제품이 90개가 넘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인 그 대체선을 찾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체선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의존이 많은 것들을 보면은 아까 중간재 과정에서는 중간재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재들은 대부분 이제 정밀 기계들 가공입니다. 그 정밀 기계 가공에 쓰이는 것이 이제 정밀 기계 뭐 소위 이야기하는 CNC라든지 밀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사실 많죠. 부산에 우리 저 공단에 가 보면은 그런 가공 그 임관공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런 정밀 기계들은 계속적으로 부품을 그 메인테넌스를 해야 됩니다. 네. 보수를 해야 되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부품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야단이 나는 거죠.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생산은 연쇄적으로 이제 또 그 중간재를 쓰는 기업들에게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 이 밀링이나 CNC 같은 그런 이런 공작 기계들은요. 이 공작 기계도 사실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 이번 정부에서 한 축소해서 한 89개 품목을 갖다가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겠다는 품목들을 정부에서 선정을 해놨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공급이 안 되면 대부분 일본 기계들은 이 시리얼 넘버나 파트 넘버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싱가포르인데요.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부품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트래킹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작 기계들은 일본에게 이제 우리가 의존을 한 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1965년 한일 그 협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그 협약 때 사실은 그 일본이 5조 달러를 이조는 무상 차관하고 나머지는 중국 그때 그 예산을 집행할 때부터 사실은 일본 기업가들과 일본 정부가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맺어진 그런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게끔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그렇죠. 일본이 사실상 이제 수직 계열화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그리고 있었던 이제 거죠. 자기네들 그 당시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 원조라는 그 방법을 했지만 사실 일본에서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을 한국에서 원조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배상도 해주는 그 형식을 취하면서도 그 자기네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방법을 실속을 차린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사실 공작 기계는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굉장히 지금 그 일본 못지않은 그런 이제 그 명성과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참에 지금 그 대체가 안 되니까. 근데 부품 같은 거 지금 당장 이제 일본에서 그걸 중단을 하면 부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싱가포르나 다른 이제 유통망이 이제 있는 그 자유무역지대를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그 전담팀을 구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단 뭐 말씀해주신 공작기계, 뭐 정밀기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나 독일 업체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수입은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부산 업체가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면서 수출이 또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이번은 대체 수출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로 해서 일본이 수출까지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제 수출을 같이 금지해 버리면은 우리도 이게 이제 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 질서를 위배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갖다가 그 자기 나라를 배제하니까 얼마 전에 외무상이 와서 따졌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그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일본은 무슨 제스처냐면 일본이 지금 EU 다음으로 EU보다 더 큰 자유무역지대 TPP 즉 환태평양 그 무역 동반자 경제 동반자 협정이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처음에 주도를 하다가 그다음에 중국을 끌어들여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TPP에서 그걸 가지고 중국을 좀 압박을 하려다 중국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 일본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그 반대로 해서 RCEP이라는 다른 또 그런 반대로.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의 TPP가 사실은 EU보다 더 큰 겁니다. 아시아에서. 그 큰 자유무역협정의 하나의 중심 국가로 있으면서 스스로가 자유무역협정을 훼손하는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건 사실 표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있었던 G20에서도 사실 자유무역에 관해서 일본이 가장 이제 적극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모순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거 끝나고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그 대응 조치, 대항 조치도 WTO 협정에 위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2003년과 2008년에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행정명령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법에 의해 가지고 외환거래법이나 아니면 이제 전략무기 수출에 관한 법에 있으면 그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명분 없이 수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서로 맞대응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국익으로 봐서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이제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짚어보았는데, 사실 뭐 일본이 타격을 입는 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우리 목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관광업계가 또 입는 피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행 산업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인접국가 마케팅입니다. 실제 뭐 우리 같으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 중국 관광객도 예전에 사드 문제로 해서 사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일본 역시 이번 문제로 인해서 직접적인 일본 관광
관광객의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일본은 또 사실 우리 부산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비용 항공사들이 수익이 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에어부산만 하더라도 뭐 총 한 10군데 노선 중에 그 일본 노선이 전체 매출에 차지한 비중이 한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네. 예, 뭐 저비용 항공사뿐만이 아니고 또 그 우리나라 그 일반 국적 항공사 뭐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일본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노력을 해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데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그 관광산업은 대체 관광 루트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상 일본에 지금 관광객이 줄면서 동남아 쪽의 관광객이 사실 늘어야 되는데 실제 그 부분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이렇게 이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만 실제적으로 보면 네. 대체 수요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동남아 쪽에 대체 수요를 개발하는 것은 수요 창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메리트를 사실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부분, 그 부분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으로 가지 않으니까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는 관광객들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다변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 다변화라는 것이 또 말처럼 쉽지도 않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 방문이 줄어든 만큼 일본에서도 사실 관광객들이 부산 방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관광시장의 다변화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신남방이나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서 이제 동남아라든가 중국, 러시아와의 관광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다변화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 권역별 세부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국인들의 어떤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좀 적극적인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 부산 경제의 산업 체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뭐 이 부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부산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 개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도 같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실 기업을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가장 그 최적의 원료 조합을 선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지금 전 세계는 그 자유 그 무역 질서 체계 속에서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그 분업 체계가 공고히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그 국산화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도 좋은 전략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제 일본산 제품을 대부분 다 국산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그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급망을 대체 수요를 발굴을 해서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정책이 뭐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게 특정 국가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그 제품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국내 대기업의 수요가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품목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 대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국산화 시켜서 수입 대체 효과를 사실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문제는 또 이 과정에서 대기업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을 그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를 좀 보장을 해줘야지 중소기업도 기술 개발 유인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산에서 제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교의가 각국별로 다르니까 비교의 있는 나라들로부터 소싱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티셔츠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원단은 서아프리카로부터 면직을 수입을 하고 단추는 중국제를 쓰고
뭐 디자인하는 거는 이태리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기계는 미국 기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작하는 건 뭐 인도네시아 제작한다. 글로벌하게 그 생산과 제조, 판매를 뭐 비교 우위에 따라서 행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술력, 결국은 우리가 일본을 극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무기화하고자 하는 이런 기술력을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번에 그 화이트리스트 제재 부분을 한 3가지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아베 정권이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 산업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관계, 경제 패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그냥 일본의 보수도 역시 이제 북한의 핵과 중국의 어떤 위협을 이용을 해서 집권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2017년도에도 아베 정권은 중요한 선거 때 북핵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지층을 형성시켜서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요. 네. 이번 7월에 있었던 참여 선거에서도 3분의 2, 즉 개헌선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3분의 1을 이제 과반선을 확보했습니다. 그거는 차지를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산업 부분을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2000년대 초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국민들이 일일이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2000년대 초는 우리와 일본의 어떤 GDP, 개인당 GDP가 4배 차이가 났습니다. 1만 분과 뭐 4배 차이가 났죠.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우리와 일본의 GDP 차이는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일본이 세계 GDP, 1인당 GDP는 31이고요. 우리가 32위. 그 다음에 무역량에 있어서는 일본이 수출량 기준으로 하면요. 일본이 한 870억 달러. 그래서 그게 한 4위가 되고 우리가 바로 쫓고 있습니다. 705위죠.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본은 미국의 1970년대에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반도체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해서 처음에는 한 점유율이 한 30% 되다가 1985년도 가져와서 44%로 타이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점유율을 넘으려니까 미국이 이제 그때 일본을 갖다가 눌렀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프라자 협정에 의해 가지고 네. G7이 이제 만져서 그래서 일본의 그 환율을 갖다가 일본이 돈 가치를 2배로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져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3번에 걸친 이제 반도체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 협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이후에 그 마지막에 있은 1996년에 있는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을 틈타서 삼성이 이제 D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삼성이 지금 이제 하이닉스와 같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76%를 점유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래서 D램과 같은 보조 장치는 일본이 내줬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뭘 그 대신에 소니와 같은 회사들이 추구를 했냐면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반도체. 그러니까 네. 제4차 산업에 들어가는 이미지 인식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소위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주력을 하고 소니는 사실 그게 독보적인 존재로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를 맞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시스템 개발하기 반도체. 시작하니까 예. 그것을 막기 위한 맞습니다. 조치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전에 70년대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이 아까 국제적인 글로벌 체인 분업을 한다지만 삼성이 사실은 D램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으로 일본에 다 줘서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그걸 일본에는 D램을 만드는 공장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이후에 미국과의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구글이나 뭐 다 가는 거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모든 곳에 다 가죠. 인텔, HP 뭐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삼성이 아니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은 이제 올해가던 30%의 어떤 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도 줄고요, 반도체도 인형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도 살아남으려면은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시스템 반도체죠. 이미지를 인식하는 우리 사람의 오감과 똑같은 거죠. 네. 이제 그걸 갖다가 삼성이 소위하는 2030의 그 반도체 비전이라는 게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걸 내세웠죠. 네. 이 이후에 소니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D램도 만들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D램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은요. 이게 D램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 지금 18%를 만들고 있다가 서서히 자기 제품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고객들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련돼서 이런 디램을 만드는데 디램이 차질 생기는 이런 요인들을 일본이 제공해버리면 고객을 삼성이 잃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진입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번 한일 갈등 사태를 바라보는 이제 본질이 결국은 징용 문제에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결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시각인데 방금 말씀해주신 과정에서는 일본이 한국 경제가 일본을 턱 밑까지 쫓아오니까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목적에서의 무역 분쟁 또는 경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시각을 이제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뭐 한 1분여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이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대기업과의 상생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영선 장관 발언이 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업 정책 어떤 전환이 필요한지 부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짧게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본의 이번에 수출 규제가 결국 전쟁으로 비유되길 정도로 굉장히 기입 침해에 대해서는 그 통상마찰 부분에서는 사실상 양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그 통상 전쟁에서 또 기업 전쟁에서는 사실 그 천병이 기업입니다. 지금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우수한 기업을 육성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나 규제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규제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개별 규제로 우리는 사실상 우리 정책들이 개별 규제로 지금 많이 묶여 있는데 이게 선진국형으로 포괄 규제 형태로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좀 전환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이번에 같이 사실상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책 지원, 세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기업들 노동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고용정책 변화에 있어서도 기업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달라. 네, 그런 당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크지만 조선과 자동차 호조세로 동남권 제조업 생산이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뉴스도 있습니다.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부산 경제가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한일 갈등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K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